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태극기엔 보혁이 없다. 국민일보 사진인데요. 독립과 민주주의, 애국심, 단합을 상징하는 태극기가 역사의 고비마다 등장을 했죠. 최근에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또 등장을 했고요. 3.1절 국기 개항에 대한 반감도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요. 1987년 부산에서 열린 6.25 평화대행진, 그리고 그 가운데가 2002년 월드컵 때 등장했던 사진, 그리고 2017년 오른쪽에 이 아우네 봉화제에서 펄럭이는 태극기입니다. 각각 시대별로 저 태극기가 상징하는 바가 아마 다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관통하는 힘이 있죠. 앞서 말한 독립과 민주주의, 애국심, 단합이라는 부분은 시대가 지나도 태극기가 갖는 상징성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79년 만에 찾아냈다. 임시정부 중국 광저우 청사 위치 확인을 했다라고 해서 79년 만에 임시정부의 중국 광저우 청사 위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한 영화에서도 이 상해 임시정부를 그렸던 모습이 영화화되긴 했는데 픽션이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초라했죠.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요. 광저우 청사 역시 대단히 좀 초라했던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씁쓸함도 좀 느끼고요. 당시 저기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조상, 선조들의 생각도 좀 나네요.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성주 골프장에 내려앉은 헬기다라고 해서요. 사드 체계가 들어설 성주군에 있는 롯데의 한 골프장의 모습입니다. 골프를 쳐야 될 곳에 군 헬기가 내려와 있네요.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백악관이 안방이냐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에 있는 흑인 지도자들, 총장들 말고 그 사진을 찍고 있는 여성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인데 하이힐, 짧은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 소파에 올라가서 저런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는 법, 학교에서 치마를 입고 앉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언론의 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신발 벗고 소파에 올라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글쎄요. 만평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만평입니다. 3.1절, 태극기는 태극기인데 태극기 봉 위에 노란 리본이 좀 달려 있습니다. 아마 태극기를 상징하는 부분, 그리고 오늘 촛불 집회로 상징되는 부분이 같이 합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한 독립인데 독립이 아니고 대립 상황으로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중앙일보 만평이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만평. 한국일보입니다. 질긴의 위안부 합의, 외교부 소녀상 이전 문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일까요? 3.1절을 맞은 상황에서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삼평산민연구소 이사장, 최병록 전 월간조선 편집장, 여상원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 집회 소식부터 좀 전하죠. 태극기 첫 청와대로 행진한다. 촛불 겹쳐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매일경제신문 기사에 좀 실려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는 촛불 집회가,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서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양측 간의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한 200-300m 차이 정도로 굉장히 좁혀질 가능성이 높아서 충돌 우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경찰 당국에서는 400m에서 500m 정도는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칫 과열된다가는 양측이 좀 충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태극기 처음으로 청와대로 행진한다라고 하니까 청와대로 행진하기 위해서는 이 경복궁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경복궁 앞에는 촛불 집회가 있죠. 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충돌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최 편집장님, 이 현실적으로 이게 조선일보 사옥을 가운데 두고 양쪽이 이제 배치되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충돌하지는 않겠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태극기 집회가 그동안에는 대한문 앞에서 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동화면세점 앞에서 해. 동화면세점은 광화문 사거리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하고 그 광화문 광장하고는 이게 그림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상 안 떨어져 있습니다. 불과 한 50m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과 사실상 붙어 있다 하는 점에서 보고 그다음에 그 태극기 집회가 거기서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광화문 광장 바로 옆에 그 세종로역은 그 뒷길로 해서 행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는 이제 촛불 집회 그 참여자들이 있고 그 뒤로는 행진을 바로 하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 그러니까 불과 한 100m도 안 지난 접근하는 떨어져 거리가, 있지 않은 그런 사이에서 이제 하는데, 다만 하나는 이제 주로 태극기 집회는 낮에 합니다. 오후 2시부터 하거든요. 시간이 좀 차이가 있어요. 태극기 집회는 예정되는 오후 5시부터 하거든요. 그렇죠. 태극기 집회는
오후 한 6시쯤까지 하는 거고 그 이후 이제 저녁부터 그렇죠. 촛불 집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겹치는 건 예. 1시간 정도 겹치는데 행진하면서 부딪힐 가능성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이렇게 집회 예고 시각과 다르게 굉장히 길어졌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태극기 집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나 7시쯤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집회를 종료하겠다라고 경찰에 신고한 시각이 오후 8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촛불 집회는 오후 5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후 8시 30분까지 집회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자정까지 간 적이 많아서 분명히 6시부터 한 8시 사이에 5시부터 6시, 8시 사이에는 좀 겹치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해요. 손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이 태극기 집회가 청와대까지 쭉 이제 행진을 처음으로 시도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아무리 경찰이 뭐 다 이렇게 막는다고 해도 이 행진 자체를 뭐 이렇게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쪽 촛불 집회 사람들하고 간간히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저는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국민들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성을 믿는다. 이제까지의 그 시위가 다들 그 정도의 양식은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물론 격하게도 보였지만 예. 충돌까지 할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충돌하면 안 되죠. 이것이 국회가 이 잘못된 의결을 함으로써 비롯된 것인데 그걸 국민들이 서로 싸운다는 것은 불행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처럼 충돌만은 안 된다. 그런 이제 좀 훌륭한 우리 국민성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이제 많이들 하세요. 근데 오늘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우려되는 것이 지난 이제 27일 최종 변론이 끝나고 이제 평의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맞는 첫 번째 사실상 뭐 공휴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측 모두 기싸움 차원에서 최대 인원을 동원시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들요. 재판 처음 시작할 때는 긴장도가 낮아요. 예. 긴장도가 좀 높아지다가 딱 선고일이 이제 거의 뭐 지금 선고일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보통 그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리고 아주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게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가 이제까지 양상과 또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그러지 않아요 봅니다만은 이 지금 태극기와 촛불 집회 모인 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지 않을까. 계속 앞으로 시위가 몇 번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번 주 토요일도 또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자제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때까지도 자제 잘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나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뭐 태극기 집회는 뭐 김평호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좀 나가는 걸 자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고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했는데 어떤 정치인들이 나와 부추기는 말을 하면은요. 특히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우리한테 마치 불리할 것 같은 암시를 해가면서 해버리면은 이게 물리적 충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는 미국의 어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시위를 보는데 미국이 그래도 시위 문화가 정착된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도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정말 정치인들이 자제를 지금까지는 좀 부추기는 듯한 말을 했는데요. 오히려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승복하자. 우리가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제하자, 승복하자. 이 말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보수단체에서 먼저 행진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탄핵 쪽에서 이제 했는데 근데 경찰이 그거를 금지를 했어요. 근데 행정법원에 이제 가처분 소송을 했는데 이제 일부를 이제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말로는 이거 뭐 선의에 뭐 하고 폭력이 없어야 된다는데 저는 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물론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 분위기 가보시면요. 현장에서 분위기가 지금 겹치는 시간이 한 30분 되는데요. 7시부터 아마 촛불들이 이제 행진을 시작하면요. 선발대는 6시 반에 가거든요. 앞에 꽹과리 치면서 그 분위기에는 저는
이 무력 충돌의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것을 예견한다 그러면 경찰이든 법원이든 좀 뭐 국민의 비난을 받더라도 그거를 원초적으로 방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최영호 교수님께서 근데 모든 분들이 이게 가능성 높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쪽에 이제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까지의 양상을 보면요, 우리 지금 최영호 이사장님, 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충돌할 가능성이 되게 높았던 분위기로 느껴졌습니다. 이제까지 전개해왔던 과정이. 그런데 변론이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그 가능성을 상당히 줄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 치킨 게임처럼 달려왔는데 지금 그 돌파구가 생긴 겁니다. 각하라는 돌파구가. 그건 인용이라고 해서 인용이라는 건 이제 대통령이 파면될 만큼 잘못했다는 거고 기각이라는 건 그럴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대립하는 건데 이 각하라는 건 지금 뭐 어떤 국면이냐 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도 그랬고 탄핵소추 발의도 그랬고 이 국회법 130조 이하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함으로써 소추 의결 내지는 소추 발의 자체가 부적법하다 이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국회의 의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탄핵소추는 심판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가 더 나아가 심판하지 않고 이것을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게 이제 각하인데 이 각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 국회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국민들이 서로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원래부터 국회가 일 잘못하는 애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잘못했네 하고 국회의원들이 속된 말로 요거도 먹으면 될 일인데 이 국민들끼리 왜 이렇게 싸우냐 이런 인식이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심전심으로 서로 그렇게 충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각하라든지 뭐 기각 또는 인용에 관련된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이제 깊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언론들도 지금의 오늘 충돌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이 어떤 식으로든 나오지 간에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이 혹시 일어날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정치권이 분열과 갈등의 진앙지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 탄핵 시기가 막바지로 흐르면서 이를 둘러싼 국론 분열과 대립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이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맡기고 탄핵 심판 이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다라고 국회의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원로들이 모두 다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내일경제 칼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손현덕 논설실장의 승복이라는 칼럼 내용인데요. 애국심으로 원통함을 누르고 박 대통령이 먼저 결과 승복을 선언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촛불과 태극기가 부닥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이 승복하는 문화에 큰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칼럼에서 쓰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 승복 문화는 지금 뭐 저쪽 촛불 집회 쪽에서도 만약에 이 탄핵이 기각이 될 경우에 뭐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이쪽 태극기 집회 쪽에 계신 분들도 이게 인용됐을 경우 대통령이 탄핵됐을 경우에 뭐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격한 얘기들이 막 나왔거든요. 자, 이 지금 뭐 칼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대통령 측도 이 수용하겠다.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헌재 결과를 수용하겠다. 이걸 좀 선언하고 저쪽에서도 좀 수용하고 이를 선언하고 이렇게 좀 갈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탄핵 재판이 기각되면 혁명이다. 뭐 이런 그 물론 그런 발언을 하셨던 분께서 이제 요즘 입장을 바꾸셔가지고 뭐 저희 MBN에 나오셔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승복하겠다고 했는데 뭐 입장을 이렇게 바꾼 거면은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스팔트에 피가 흐른다. 이 말씀을 하신 이제 과거에 이제 언론이 그랬어요. 앞에 분이 혁명이다라고 말씀할 때 기각되면 혁명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별다른 논평도 없고 별다른 반발이 없더니 이거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다 보면 아스팔트에 피가 흐르지 않냐.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럼 변호사 막말한다고 막 공격을 했거든요. 이 언론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앞에 분 말씀이 더 험악하고 더 반헌법적이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이
굴종하거나 또는 그냥 은근히 동의해주는 태도를 취하고 비판을 안 하다가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막 비판하고 공격을 하고 변호사의 자질을 문제 삼았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뜻이요. 앞에 분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앞에 분 말씀은 그야말로 불복을 예고한 거였지만 뒤에 분의 말씀은 뭐였냐면 왜 국민들이 인용과 기각을 놓고 그렇게 다투냐. 잘못한 건 국회인데 국회의 의결이 잘못됐으니까 국회의 의결의 잘못을 문제 삼아가지고 국회로 돌려보내면 국민들이 서로 싸울 일이 없는데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아스팔트에 피가 그러니까 즉 그 말은 뭐냐면 다 각하를 하지 않고 양쪽에 하나의 결론을 택하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피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각하하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근데 그걸 앞뒤를 다 떼버리고 아스팔트에 피라는 것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선동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진다. 사실은 그 뜻이 그러니까 아니다. 언론이 좀 보도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론객 출신 이재명 위원장께서 언론 보도는요 항상 기사가 되는 쪽으로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원래가.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이런 식의 아니 저는 뭐 혁명 중에는요 지금 뭐 혁명 발언이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혁명 중에는 무혈혁명이라는 것도 있고 영국에서처럼 명예혁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거에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 때문에 뭐 혁명이 아스팔트 위의 피보다 훨씬 더 심한 말일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저는 뭐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그 혁명밖에 없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었고요. 언론에서도 비판받고. 아이고 언론에서도 비판받았죠.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혁명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 불복을 부추기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김평호 변호사가 했던 아스팔트 위의 피 그것도 물론 비판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느 한쪽 진영에 서서 이제 상대방 진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론은 이쪽도 비판하고 이쪽도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언론은 한꺼번에 다 뭐 어디는 뭐 쓰레기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까지 그 또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저희 같은 사람이 기자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진짜 옛날과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자기 뜻과 다르다고 항상 언론 비판을 하더라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언론이 뭐 잘 쓰는 그 방식이 양비론, 양시론인데 뭐 어느 한쪽 편만 들을 수 없으니까 이쪽도 비판하고 저쪽도 비판하고 또 이쪽도 지지하고 저쪽도 지지하는 그런 양비론, 양시론을 많이 하는데 사실 양비론, 양시론 하면 상대 진영에서 항상 뭐 이쪽에서는 이렇게 욕먹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욕먹고. 그렇죠.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결과가 났을 때 승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그다음 어떤 정당한 헌법 재판 절차라든가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있죠. 우리가 그런 헌법 제도화에서 사는 국민들로서는 그게 승부하는 게 원칙이고 맞죠. 근데 이제 사람이란 게 감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극히 이성적인 면을 이야기한 거고 감성적인 면에서는 진짜 승부가 힘들죠. 법원에 조그만 재판이 있죠. 그것도 좀 승부가 안 해가지고 법원 앞에 보면 매일 뭐 365일 1인 시위하고 하는데 그러네요. 이런 큰 재판을 가지고 승복한다는 거는 있죠. 저는 쉽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거 있죠. 이게 참 어렵다. 근데 저는 다만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둘 다 마음속에 불만은 있을 겁니다. 좀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의 문제도 제기하고 싶고 하지만 일단 그게 결과가 나면은 그걸 뒤집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뭐 재심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민주 절차에 뽑힌 지도자로서 마지막으로 국가의 어떤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서 나는 이 진짜 결과에 나는 내가 죄인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 승복합시다. 나를 지지하는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 문재인 대표도 있죠. 만일에 이 탄핵 기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전부 승복합시다 깨끗하게 우리가 만든 절차에 의해서 따른 결과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문재인 대표가 손해보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큰 지도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양쪽 지도자들이 정말 큰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이제 손 변호사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최근에 입장을 바꿨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입장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 MBN에 나와서 뭐 이 탄핵 현재 재판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좀 하셨어요. 대통령께서만 아직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입장 표명은 없었는데 당연히 뭐 헌법을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니까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따를 거라고는 생각은 되는데 앞서 우리 손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그 이제 논란이 됐던 그 김평호 변호사께서
헌재 우리가 노예냐, 우리가 이거를 다 따라야 되느냐, 뭐 조선시대 양반이 시키면 다 따라하는 뭐 상놈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집회에서. 그 부분에서 보면은 대통령 측에서는 이 헌재 결과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는 뭐 승복하는 쪽으로 아예 뭐 당연하시 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주 그 민감한 예. 정치적인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대통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제가 대변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의 법리 문제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법리 문제가 있다. 예. 그건 뭐냐면, 헌법에서,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헌법의 규정이 있는데, 예.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이제 9명으로 구성된 걸 전제로 해가지고 항상 9명이 오시는 게 아니고 예. 한 분은 해외 출장, 뭐 한 분은 병원에 입원, 뭐 이런 식으로 단기 부재 상태가 초래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한 명이 단기 부재한다고 해서 헌법재판 자체가 홀딩이 되고 그러면 국민의 그 기본권 보장이 안 되니까 예. 그런 단기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7명만 오시면 심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규정을 가지고 이제 마치 헌법재판소가 구성 자체를 9명으로 안 하고 마냥 그냥 7명으로 해도 되고 예. 마냥 8명으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건 잘못이다. 예. 그래서 이게 9명으로 구성이 안 되고 계속 헌법을 위반하는 상태로 가면 예. 이게 재심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국가의 이 중요 기관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법리를 변호사들이 말할 수는 있다. 그것까지 말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법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무슨 불복의 예고가 된다든가 그런 정치적 무슨 그런 폭탄 선언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뭐 제가 변호사로서 그 말씀 드려야지 뭐 무슨 제가 무슨 대통령 후보입니까? 예. 불복을 합니까? 그렇게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헌재 재판과 관련돼서 법리적인 어떤 하자라든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마치 불복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서 뭐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사실은 예. 뭐 초반에 나왔어야지 지금 사실 축구로 따지면 인저리 타임에 들어갔는데 예. 경기가 다 끝나고 있는데 지금 각하라든가 모든 경기 끝났다는 거는 왜 최 이사장님 아니, 경기가 끝나가는 예. 이제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제 승부가 나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와서 이 경기 자체가 무효다. 그다음에 분명히 이제 8인이 되고 7인이 된 거는 다 그거는 스케줄이 나와 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뒤늦게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한번 이 각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손봉규 변호사님에서 제일 먼저 제기를 하셨으니까 좀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예. 손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돼요? 미리 이미 예상됐잖아요. 예. 이정미 재판관과 박한철 소장의 퇴임은 이미 예고돼 있었던 상황이니까 처음부터 이 문제를 지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요. 벌써 이 헌법재판소의 그 녹화 테이프 그걸 보시면 벌써 아는데 1월 31일이 도래하기 전에 1월 31일이 임박해서 박한철 당시 소장님께서 본인이 스스로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그만두면 9명이 아니라 7명이 된다. 이건 문제다 이거. 왜 정치권에서는 내가 이렇게 그만두게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그만두게 되는 걸 왜 방치했냐. 후임자를 지명을 하든지 무슨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완전히 물샐 틈 없게 만들든지 했었어야지. 내가 지금 이 판국에 나가게 되는 건 얼마나 이게 불행이냐.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이정미 재판관마저 나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또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방치해가지고 재판관들을 후임자를 임명 안 해가지고 9명으로 안 만들면 이거 정말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리인단 중에 한 분 변호사가 아니 지금 그러면은 재판 외에서 권성동 소추위원장이란 분이 재판 빨리 끝내야 된다고 그러고 3월 9일 날이면 선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맥락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냐 이건 공정성이 의문이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총사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일어나서 뭐라고 변론했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재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명으로 돼야 될 9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재판장님의 뜻인 줄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내 말을 제대로 알아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박한조 소장님이. 그리고 권한대행이 하루속히 이걸 후임자를 소장님의 후임자를 꼭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라는 게 아니라 재판관 결혼의 그 후임자 그를 해서 9명으로 되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맞다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문제구나. 이건 법원 구성의 문제구나. 그런데 그때 저희가 그때부터 막 경론을 하지 않은 게 뭐냐면 나가시는 분은 그렇게 나가셨지만 계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재판을 받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걸 재판 초기부터 너무 강하게 대시를 하면요. 현재의 그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자꾸만 이렇게 웅변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이 돼서 재판받는 사람으로서 안 좋고 또 이 각하 문제도요. 이게 원래 소송 요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의결이 잘 됐냐 못 됐냐는 문제는. 근데 이걸 맨 처음에 재판 초기에 주심 재판관님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그 판결문을 예를 들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이런 의결 절차의 부적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최종 결론이 국회의 자율권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례도 있는데 요번에 의결을 잘했든 못했든 이제 그걸 따지지 말고 탄핵 소추 사유가 이유 있냐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 변호사들이 그럼 거기에 가급적이면 따르지. 재판 초기부터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분위기상 그럴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고 나 보니까 이제 심상치가 않다. 왜냐하면 이제는 할 말을 다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제 9명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시간을 주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 의결 절차가 부적법하다는 걸 넘어가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또 9분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더 이상 넘어갔다가는 이제 모든 재판 절차의 하자나 또는 소추 의결 절차의 하자가 역사 속으로 묻히겠구나. 이제는 말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니까 이 얘기를 좀 하죠. 이제 이 각하 문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손범규 변호사님 얘기가 언제 한 국민일보 기사에 좀 실려 있는데 이제 각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정치적 해법이 아니죠. 헌법재판소에서 양측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해법,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막을 수 있는 해법으로서 각하.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보냈던 이 탄핵 소추안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근데 각하가 신의 한 수라고 그러시는데 신의 한 수는 태극기 집회 쪽에 신의 한 수죠. 근데 그 촛불 집회 쪽은 전혀 신의 한 수가 아니고 신의 장난이죠, 그냥. 왜냐하면은 각하돼도 대통령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게 그 탄핵은 뭐 나중에 국회에 다시 의결할지 모르지만은 일단 대통령이 복귀하고 그대로 기각된 거하고 같은 결과가 생기는 거죠. 일단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이 이 촛불 무슨 집회 쪽에 특별한 계신 그게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기각이랑 마찬가지다. 사실은 그 각하를 했으니까 다시 의결에 와서 우리가 다시 헌법 심리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게 뭐 현실적으로 지금 몇 달 남았다고 대통령 임기가 그렇게 할 리도 없고요. 난 각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각과 똑같은 효과가 실질적으로 똑같은 효과가 생기고 좀 전에 우리 손 변호사님 이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국회 소추 요건 의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적법 요건에 관한 거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라도 심리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주장을 하면은. 이 때문에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에 이야기 안 해도 되지만 지금 그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변호사 입장에 충분히 변호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사 출신이어서 여성 변호사님. 저도 변호사 이제 한 6년 했으니까요.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그 각하 문제에 관해서 말한 것은 어떤 그 보여주기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알겠습니다. 판사가 다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예상은 이제 각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게 어저께 첫 번째 평의를 했잖아요.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첫날 되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자 이게 그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 첫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언론들이 기사를 못 써서 그렇지, 취재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아마 어저께 이미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결론을 냈을 거예요. 각하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다.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하고서 이 문제는 뭐 금방 또 결론이 나잖아요. 자, 이게 뭐 각하 대상이냐. 각하 대상이라고 하면 사실 오늘부터는 평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뭐 그냥 안 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하는 거, 이제
뭐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대충 보면 아 대충 어저께 아마 각하에 관해서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하 어제 이제 평이 첫날 이 부분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만약 각하 쪽이었다면 오늘부터 내일 이제 오늘부터 출근 안 해도 되죠. 이제 현재 각하 의견 내면요. 결론 나면은 뭐 그 뇌물이니 뭐 생명권 보호니 아예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문이 있다면 문 밖에서 벌써 끝나버리기 때문에 문에 들어오지는 못하기 그런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하 결정이 나오려면은 지금 헌재 재판관 8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 5명이 택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헌재 재판관 뭐 몇 면에 대해서 이제 평을 했던 이제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누가 알겠습니까? 8명 가운데 5명이 각하 의견을 낼지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예. 이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의 그 사건에서도 의결 절차의 위법성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이 됐는데 판결에서 이제 판시가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쳤니 안 거쳤니 잘했니 못했니라는 걸 이 사법부가 따지고 들어가는 거는 그건 좀 권력 분립의 위배다. 국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사법심사의 칼날을 들이대지 말자. 그래서 국회의 자율권이라고 해서 국회의 의결 절차 부분은 사법심사의 예외다. 이렇게 제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껴놓는 것을 통치행위 이론이라고 합니다. 꼭 왕이나 대통령만이 대권행위, 통치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빼는 거는 다 통치행위라고 우리 법학에서는 관념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의결권 행사 부분이 통치행위다, 자율권이다라는 이유로 사법심사에서 빠졌던 것이 바로 그 2004년 탄핵재판의 결론인데 무려 13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는데 이제 13년 후에 그 낡은 통치행위 이론을 지금의 헌법재판소도 이걸 적용할 것이라는 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각하 주장에 대해서 뒤늦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한 거는 왜 뒤늦게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얘기를 하지 말자고 강일원 주심 재판관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은 그렇게 다 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송 요건의 불비 문제, 의결 절차의 불비 문제는 이 소송 요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우리가 뭐 얘기 안 한다, 뭐 합의 본다고 해서 이 재판부에서 고려를 안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끝까지 재판이 끝나는 그날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직권 조사 사항이고 소송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언제 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끝나는 날까지 이걸 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간과하고 넘어갈 때 그때 이제 판결의 하자가 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판관님들이 인용이냐 기각이냐라는 걸 놓고 이 고민이 되면 될수록 각하라는 제3의 길에 점점 더 쏠리지 않겠나. 그걸 점점 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언제 이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질지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뭐 기각이라든지 아니면 인용 그 가능성은 뭐 반반이다라고 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재판관들 몇 면을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는 좀 있더라고요. 뭐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어쨌든 성향을 좀 보겠습니다. 재판관 5명은 보수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임명했느냐, 누가 이제 이분을 추천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조용호 재판관 그리고 국회 여당이 추천했던 안창호 재판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역시 추천했던 서기석 재판관은 보수로 좀 분류가 좀 되고요. 그리고 이 강일원 재판관 여야 합의로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쭉 봤을 때는 약간 진보 성향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 재판관은 중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야당이 추천했던 김희수 재판관은 진보 쪽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지금 권한대행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는데 이분은 글쎄요 보수로 중도로 봐야 될지 진보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문에서는 뭐 진보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최호 이사장님 이게 뭐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라 이게 뭐 정확히 이분은 보수고 그래서 이분은 기각 쪽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거는 뭐 전혀 과학적이는 않습니다만은
이걸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예. 저거에 대해서 일단은 참고 자료로는 예. 훌륭한 자료가 될 것 같지만 예. 지금 이제 사실이란 또 증거 그다음에 예. 변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놓고 진짜 사법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헌법재판관에게 우리나라 재판관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을 또는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저렇게 언론에서 보수 진보로 나누는 것조차도 저분들한테는 좀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떤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을 갖고 있느냐. 예. 뭐 진짜로 우리가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에서는 예. 저렇게 나눠놓는 자체가 승복을 안 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뭐 경우가 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김희수 재판관만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해산이 적법하다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그러니까요. 그냥 이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통합진보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게 이제 관심점이 관심사였죠. 됐어요. 예, 예. 근데 실제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이정미 재판관이 진보라던데 뭐 아닌가 뭐 이렇게 예. 된 거예요. 근데 예. 저는 저런 기사를 저도 참 많이 썼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래요? 예. 저런 분류법이 맞습니다. 좀 맞다고 봐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 자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그 보수적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보수적 인사가 틀림없이 자기가 그 재판관을 임용할 때 여러 번 검증을 거쳤을 거예요. 예. 거기에 진보적 인사 절대 지명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따지면 또 이용훈 대법원장 자체가 진보적 인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절대 보수적 인사를 그 재판관으로 헌재 추천하지 재판관으로 않는다. 추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미 우리가 분석하기 전에 그 추천한 사람들이 다 분석을 끝낸 결과로서 추천을 한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봐도 이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잘 모르겠고 야당이 봐도 보수인지 진보인지 예. 모르겠기 때문에 합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저런 분류법은 이미 추천할 때 다 검증이 끝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 보수적 인사 또는 진보적 인사라고 해서 이게 자기의 성향은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보는데 이게 도저히 안 맞는다 그랬을 때 내가 보수적 가치를 버려야 되느냐 법률적 양심을 따라야 되느냐 하면 저는 법률적 양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사실관계나 사실. 법리 원칙을 더 우선시할 거다. 아니, 그럼요. 자신의 정치적 그렇게 믿고 성향보다. 저는 지금 헌법재판관 예. 8분, 5분하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같이 근무하면 다 잘 아는 분들입니다. 아, 그래요? 좀 물어보셨어요? 뭐 어떤... 지금 물어보다 대답하겠습니까? 전혀 친하시니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셨어요? 예. 그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예. 재판관들 아닙니까? 재판관이라는 건 있죠. 자기 정치에 평소에 뭐 어떤 집에서 여러 가지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라든가 예.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수 진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재판에 있죠. 자기 보수 진보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로 보입니까? 진보로 보입니까? 보수로 보입니까? 중도로 보입니까? 보수로 보입니다. 뭐 하여튼 보수고 다 좋은데요. 저는 뭐 중도로 보이는데. 예. 네, 저는 제가 있죠. 예. 뭐 보수로 합시다. 좋은데 제가 중앙지법에서 형사부장 할 때 제1교포로서 조청년하고 접촉하다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보안부대 그때 80년대입니다.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고문 끝에 자백을 해가지고 허위 자백을 해가지고 16년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10년 후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분이 제가 그 부장할 때 재심 청구를 했어요. 예. 그래 보안부대에서 고문받은 걸 전부 다 입증이 다 되더라고요. 무죄 선고했죠. 그러니까 제가 만일에 지금 여러 국민들이 염려하는 같이 보수는 무조건 박 대통령 편을 들 것이다. 진보는 반대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법관들은 어떤 증거와 어떤 사실관계 입각해서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는 어떤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지. 예. 고문받아가지고 생성된 증거로 그 사람을 유죄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류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한 가지는요. 이분들이 통진당 사건에서 봤지만은 통진당 사건에서 사실 많이 다퉜습니다. 이 증거가 빈약하다. 그렇지만 어떤 증거에 대해서 이걸 갖다 조금 관대하게 봐주는 판사님이 있고요. 예. 증거를 엄격하게 봐주는 판사님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뇌물 부분에 관해서도 만일 엄격하게 본다면 있죠. 지금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형사 지금 재판 진행 중 아닙니까? 이런 검찰의 주장만 있는 거예요. 이걸로 과연 그리고 지금 고영태 씨의 어떤 녹취록에서 보면 조금 의문이 들잖아요. 이걸 가지고 뇌물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라가 의문을 표시하는 재판관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 아닌 분도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때까지 나타난 최순실 씨의 진술한테 정확히 충분하다. 이런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대통령을 갖다가 그 뭐 지지하는 쪽이냐 반대하는 쪽이냐 따라 예. 다를 수는 조금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 밖에서 갖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소신과는 다르게 우리 이제 판사들이나 재판관들은 법정 안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사실관계와 법리 그렇죠. 원칙에 따라서 예. 한다. 대통령이 지명 추천했던 분이 지금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당이 추천한 분도 한 분 계시고 8명 가운데 벌써 3분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확실한 보수 성향을 가졌다. 이렇게 뭐 이력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지만 그것 따라서 가지는 않는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벌써 이 사안의 본질로 예. 완전히 접근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통령이 이 보수적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당연히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재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예. 또 진보적인 성향의 대법원장님이 과거에 그런 성향을 그대로 반영했으니까 또 반영이 될 것이다. 예. 이건 상당히 근본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 판사로서의 이성도 있지만 가슴 속에 인간의 본성이 있거든요. 성향이. 예. 이게 은연중에 판결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까? 대통령 지분이 3명입니다. 예. 대법원장 셋, 국회 셋. 근데 지금 8명 중에 1명이 비어 있는데 그 1명이 뭐냐면 대통령이 임명했던 분이 박한철 지금 소장. 예.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예.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뭐 임명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권력 분립의 산물은 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3대 3대 3이어야 적정한 권력 분립을 반영하는데 예. 지금 대통령 부분이 빠져 있어요. 2대 3대 3이에요. 더 나아가서 지금 7명으로 해도 된다고 지금 그러시는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그럼 1대 3대 3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대통령이 추천한 분이 1명밖에 없어요. 그런 점점 더 말하자면 속된 말로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불리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을 방치해 두면서 헌법재판소법에 9명으로 구성하라고 돼 있는 예. 걸 무시하면 그 판결이 누가 공정하다 그러겠습니까? 나중에라도. 예. 승복하기가 어려워져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재판부 구성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매일경제 뭐 사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판 결과에 모두 승복하는 그 부분만큼은 좀 공이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약속을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기각 운동본부 탕기국에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정광영 이 박사모 회장이 아마 박 대통령 생일을 맞아서 100만 통의 이 편지를 모아서 이제 청와대에 전달했고 대통령이 거기에 너무 고맙다라는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이 보낸 100만 통의 러브레터 잘 받았다라고 했고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이 태극기 집회를 더 이렇게 부추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뭐 지지층이 보낸 뭐 생일 축하 편지조차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감사, 늘 의례적으로 대통령은 누가 이제 이런 감사 편지 보내면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이해해달라. 이게 이제 청와대 해명이에요. 근데 그렇죠? 후반부가 맞는데요. 근데 예. 지금 이제 언론이라든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대통령의 말씀이 대통령 하고 싶으신 말씀만 지금 계속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예. 간담회라든가 뭐 인터넷 TV와 예. 하는 것도 이런 감사의 편지. 어떤 소통 부분이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매일경제 그 논설이 아주 명논설이 나왔는데 예. 이제 승복한다는 얘기 이러한 소위 말하는 중립적이고 앞으로 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추진을 해주시는 게 우리의 바람이고요. 예. 이거야 뭐 진짜 우리가 어떤 언론에서 왈가왈부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감사한 편지 내보낼 수 있는데 들어오는 게 너무 일방적인 소통만 하시니까 저희가 좀 갈망이 이제 고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손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요. 이제 뭐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탄핵 소추와 관련돼서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이지만 뭐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뭐 청와대 대변인은 아니시니까 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요구 안 하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국민한테 조금 더 이렇게 좀 시간을 갖고 직접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그동안에 좀 가지겠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갖지 못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청와대 대변인은 아니시지만 이제 그 2월 부분에 대해서 2일 날 아닙니까? 대통령님의 생신이 2월 2일 예. 날이었어요. 그때 몇 명의 이 변호인단 중에 몇 명이 그 대통령님과 사건 관계된 말씀도 드릴 겸 그리고 그때 생신이라는 걸 알고 저희가 조그마한 케이크도 가져갔습니다. 예.
그때 대통령님께서 생일을 축하해줘서 고맙다. 참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다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셨거든요. 저희들한테도. 그러면 그 말씀이 불복해라. 나 대통령 더 하고 싶다. 불복해라. 더 길거리로 나가라. 광장으로 나가라. 이건 아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100만 명이나 되는 그 러브레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아니 말이라도 한마디 고맙다고 해야지. 그러면 나한테 이런 거 보내지 마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고맙다는 말도 안 해야 됩니까? 이 대통령이 만약에 고맙다는 말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냉정하냐고 또 이렇게 비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만들면 대통령을 너무 궁지에 몰고 이러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님이 결국에는 그 법정에 안 오신 부분,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오시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이게 정치적인 이런 문제만 따졌던 게 아니고 나중에는 법적으로도 따지게 된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9명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이 재판소 이것이 특히나 탄핵 재판일 때 그것도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할 때 가지는 그 9명이라는 게 분배의 중요성이라는 게 자꾸 드러나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8명이 상태인데 또 조금 있으면 7명이 될지도 모르는 데를 본인이 직접 와서 거기 앉아 있는다는 건 온몸으로 8명도 적법하고 합헌이라는 걸 온몸으로 증언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그게 전 세계로 타전될 거예요. 그렇겠죠. 어쨌든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대통령인데 그 변호사들로부터 공박을 당하고 막 신문을 당하는 이 모습이 전 세계로 타전됐을 때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격에 하등 이로울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혜택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또 끝까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헌재가 평의에 돌입을 했고요. 2주간 매일 비공개로 난상 토론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언제 선고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예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조금 우리가 차분하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양측 간이 충돌하는 것은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거 하나만 좀 더 기사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 어제도 뭐 저희가 잠깐 다뤘습니다. 이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이제 일부 시위하시는 분들이 뭐 야구 방망이를 들어야 된다, 몽둥이가 약이다, 뭐 이런 격한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어떤 한 분이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 이정미 재판관의 주소를 공개했어요. 꼭 뭐뭐 아파트에 가서 뭐 물도 사 마시고 뭐 그 해라. 약간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신변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여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 나간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다? 네, 왜냐하면은 어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라든가 그다음 검찰, 그다음 또 상대방 변호사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있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사법 상권 분립이고 사법부가 존재하는 의의를 갖다 없애고 그러면 앞으로 그냥 거리에서 투쟁하는 거죠. 전부 다 몽둥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유럽의 혁명부터 뭐 명예혁명부터 전부 다 이런 걸 없애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때까지 몇백 년 동안 애썼는데 그게 다시 후퇴하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극우주의자란다 극자주의자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왜 법원에서 상대방 변호사 막 한테 폭행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변론권의 엄청난 침해고 그다음에 이 변론권이라는 게 헌법에 보장된 겁니다. 상대방 그 피고인이나 어떤 그 피고가 비록 자기가 볼 때는 나쁘다 하더라도 있죠. 그 사람도 엄연히 변호사의 어떤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론을 갖다가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침해할 때 자기도 똑같은 경우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자기한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판사가 거기에 굴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뭐 조금은 이해가지만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되죠. 이분들이 실제로 뭐 재판관들을 진짜 뭐 어떤 테러를 가할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그 지방에 근무할 때 한번 어떤 형사 재판을 했더니만은 그 사람이 석방되고 난 다음에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집 전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다음 월요일까지 무슨 조치가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위협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게 조처가 있을지 않은지 뭐 그런 능력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저로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들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그렇죠. 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위협한 것만 또 그것만 엄청나게 해도 불안하다. 상당히 사실 예. 심리적으로 그 위압감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경찰에 그 신고해가지고 경찰관이 월요일까지 그냥 계속 그 예. 순찰해줬는데 그 판사님들 동료 판사님 이야기하니까 한 달 내라 그러면 한 달 동안 불안할 건데 한 3일밖에 안 그랬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일요일 날 교회 갈 때도 뭐 집 앞에 미용실 갈 때도 슈퍼 갈 때도 이 경호원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우리 손범기 변호사께서 예. 그분들도 변호인은 아니지만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저 사회자께서 예. 정말로 이거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 예. 의심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심을 아주 그 심각하게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반대죠. 왜냐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다. 예, 위해를 예. 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위해를 가하지도 않을 거고 예. 위해를 가하지도 못할 거고 예. 위해를 가할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예.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여론을 호도한다는 거죠. 전번에 뭐 25살짜리 청년으로 판명해놨는데 뭐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정미 죽여버릴랍니다. 이런 아주 그 정말 무시무시한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살 만큼 살긴 뭘 살 만큼 살았어요. 아직도 한참 더 살아야 되는 예. 25살에 불과했고 그리고 뭐 박사모라고 그랬는데 박사모를 자기가 가입하자마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건 박사모도 위장 가입이고 자수했다는데 그것도 위장 자수입니다. 예. 즉 뭐냐 하면은 이렇게 헌법재판에서 이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고자 하는 세력이 맹목적으로 이 재판관까지 위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거짓된 여론 호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이 정말로 테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런 식의 자작극, 예. 이런 식의 자작극을 하는 사람은 교활한 이런 사람들은 사법 방해거든요. 그럼 이 실제로 사람들은 곤란해서 해야 엑스맨이에요? 되고. 엑스맨? 그러니까 아니죠, 뭐 엑스맨이 저는 엑스맨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아니,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 또 박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쪽 반대쪽 진영에서 이쪽을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렇죠. 태극기 일부러 이런 세력을 완전히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인 세력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예. 아주 그 못된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건 자작극을 하는 사람들이지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만약에 알겠습니다. 예. 자작극이 아니라면 정말로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를 생각하고 있다. 예.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예. 앞에 사람들은 교활한 사람들이고 뒤에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예. 우리 대통령 대리인단에 계신 우리 손범규 변호사께서는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런 식의 헌재 재판관들 위협하는 건 절대 찬성하지 않다. 그거는 원하지 않다. 대통령님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오히려 거꾸로 예, 대통령을 해하는 행위다. 완전히 예. 그렇게 하면 대통령님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님이 해야 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조선일보 오늘 기사에는 저기 실명까지 다, 뭐 직책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정미 좀 그 소장 대행을 위협했던 사람은 사실은 그 정체가 지금 명확치 않아요. 뭐 장난이었다. 그런데 이 지금 저 기사에 나오는 그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라는 제가 사람은 얘기 안 했는데 이름. 아니 저 신문 기사에 있으니까 예. 그 사람은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일관되게 본인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엑스맨이든 뭐 어찌 됐든 간에 여하튼 위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정도의 공포를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거는 오히려 대통령 대리인단 쪽도 원하는 이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원하는 행동은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해롭게 하는 행동이다. 그렇죠. 빌미가 되는데 공격에 예. 빌미를 주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든 분들이 다들 공이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과 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밝혔던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사익을 어떻게 뭐 취했고 이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가 몰랐다는 건 결국 내 불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국민한테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그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2주간의 평해에 들어가고 있는 사이에 이제 언론들도 그동안의 이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그런 지면을 좀 많이 싣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며칠째 계속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데 뭐 양쪽의 주장을 한번 같이 좀 함께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한 것은 절대 아니다. 돈 한 푼 안 챙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사가 어제로 종료됐던 특검 쪽에서는 사익을 취한 최순실과 공모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뭐 조금 있다가 더 있다가 특검의 조사 결과 다시 한번 발표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검찰과 특검 쪽의 입장은 대통령이 대기업의 출연을 강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대통령 측에서는 선의로 한 일이다. 그리고 최순실이 이 건에 개입한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뇌물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 쪽에서는 경영권 승계와 최순실 지원을 맞바꾼 그런 뇌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그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실익, 사익을 추구한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 공동체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은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다라고 해서 경제적 공동체로 봤고요.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엮어도 너무 엮은 것이다라고 이제 완전히 상반된 시각을 좀 봤습니다. 소 국장님, 네. 제가 둘 중에 누구 말이 더 맞아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파적인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양쪽 모두 공이 자신들의 논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기서 결정적인 것은 결국 이제 얼마나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진술을 포함한 기타 녹취록 등등 또 문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과연 재판 과정에서 내놓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측에서도 이 논리도 일관적이죠. 어쨌거나 처음부터 뭐 K스포츠에 대한 미르재단 설립 자체는 선의의 어떤 문화융성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고 또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뭐 엮어도 너무 엮었다. 뭐 가까운 관계이긴 하지만 그냥 일상적인 도움을 받는 좀 자문을 받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나 또 이제 특검의 조사 과정을 보면 과연 대통령의 그러한 언급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상당한 지금 의구심을 갖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똑같이 이렇게 대비는 해놨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좀 더 나올 텐데 그냥 대통령의 말을 선의로만 믿기에는 너무 많은 어떤 그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이라든지 또 정우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이어리 포함해서 많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걸 선의로 했다고 보기에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하는 이런 이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판사가 필요한 거죠. 저런 양쪽 주장을 놓고 자 누구 말이 맞냐, 그 이 증거를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을 내릴 텐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돈을 한 푼도 안 챙겼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 측 주장이 돈을 한 푼도 안 챙긴 건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본인이 돈을 안 챙겼을지 몰라도 최순실 씨가 돈을 챙기도록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또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돈을 안 챙겼다는 그 부분만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판사나 아니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그것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자 근데 최순실 씨가 돈을 챙기도록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거 아니에요. 몰랐다라고 하는데. 아니 최순실이 그렇게 챙기고 다니는 줄 몰랐다고. 예를 들어서 자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 그 친구 아버지의 회사에 납품을 어디 시켜준다. 근데 그게 뭐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면 모르겠으나 유독 그 회사 하나만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를 해줬을 때 그건 이권 아닙니까? 이권에 개입하면 그 이권의 대가가 있을 거라는 걸 대통령이 몰랐다고 얘기하면
더욱 비참해지죠. 그거는 우리가. 대통령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예. 몰랐다고 문재인의 소견서에서 주장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KD코퍼레이션이 그런 회사인 줄 몰랐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안종범 전 수석의 그 뭐 수첩에서? 수첩이나 예. 뭐 이런 데 보면 다 증거로 뒷받침되고 알겠습니다. 있는 그 옆에 거죠. 바로 판사 출신의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있죠. 저 판사 출신이 여상은 변호사님께 누구 말이 더 설득력 있고 우리 판사라시고 하면 누구에게 땅땅땅 치겠냐. 1번, 2번 있잖아요. 예. 그 뭐 사익 추구냐, 그다음 뭐 그 최씨 모년 지원 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판사가 이건 사실관계는 다 지금 드러나 있으니까 예. 이걸 가지고 강요로 보느냐 아니면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판사의 판단 문제니까 그런데요. 마지막에 그 경제 공동체란 문제 있죠. 예.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해 봅니다. 예전에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 30년 전에는 그 행정부처에 총무과장이 있죠. 예. 부처만이 아니라 장관 이런 사람들 살림살이를 다 책임졌다고요. 예. 그때 장관이 어디 가서 그 저기 회식 그 뭐든 모임에 가서 식사값 이런 거 있잖아 하면은 장관이 지갑에서 내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이 뒤에 따라가면서 그 뭐 그 과외비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걸로 지출했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 총무과장이 그러니까 장관은 뭐 업자한테 돈 받을 일도 없고 줄 일도 없는데 총무과장이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하면서 좀 자기 것도 좀 챙기고 할 때 이걸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장관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행은. 회사에, 정부 부처에서 그런 관행 30년 전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있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물론 장관은 난 몰랐다고 그러죠. 총무과장이 돈 챙겨 모를 수도 있고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뭐 진짜 알면서도 용인할 수도 있지만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경제 공동체 지금 특검에서 나타난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고 다음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은 지금 특검에서 마지막으로 뭐 안타를 날렸다 그래야 되나 뭘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을 피의자로 해가지고 넘겼거든요. 저는 그건 부적절했다. 왜냐하면은 피의자라고 하건 어쨌건 대통령이 신분을 상실하면 그다음 즉시 피의자로 입건해가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지금 소추도 안 되는 사람을 그리고 피의자라는 건 기소권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을 할 수 있다. 지금 기소권이 없어요. 그죠? 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그 피의자란 말을 계속 넣는 이유가 뭘까? 그건 특검의 어떤 이번에 우리 특검이 중립적으로 잘했고 뭐 이야기 많이 하지만 정치적 의도는 저는 그 부분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명히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피의자로 굳이 이걸 하겠다는 거는 참고인 해도 되고 그다음 뭐 피의 내사자 해도 되고 피의자란 말을 굳이 쓸 필요 없는데 왜 끝까지 피의자를 고집했느냐. 그 부분에 저는 약간의 문제는 있다 봅니다. 사실은 저런 논점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대통령은 당신의 주장을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특검의 그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하나하나가. 그러면 그 구체적인 강론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묻고 대통령이 거기에서 답을 하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그걸 보고 어떤 판단이 하는데 이 대통령의 지금 어떤 주장 반론은 굉장히 포괄적인 큰 틀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검 수사관이나 검사가 물을 때 대통령께서 미르재단의 위치라든지 이 사진 자체를 하나하나 다 지시를 했다고 지금 그렇게 안종범 전 수석은 진술을 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김종률 교육문화수석이나 김동덕 장관이나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 같은 이러한 사람의 인사를 최순실 씨로부터 받아서 임명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이 나왔을 때 어떤 것이 진실하고 누가 거짓말하고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은 이제 그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 회피를 한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대통령의 주장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특검이 처음에 방향은 바로 잘 잡았어요. 출범하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최태민이라는 사람에부터 부정축제가 시작되면 거기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고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 일가의 뭐 금융 자료들 다 조사하고 뭐 오빠들 부르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이 시간적인 문제 또 70년대 형성된 문제 사망한 이유 뭐 이래서 이 결론이 안 나왔지만 사실 지금 소극장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어떤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면은 지금 1, 2, 3번이 자동으로 풀렸던 문제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이 이 최순실 씨의 재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재산 규모는 2천억 대다라는데 이건 최순실 일가의 재산인 거고 최순실 씨 개인 재산은 한번 200억 내지 한 300억 뭐 이 정도. 그동안 우리 언론에서 뭐 8천억 얘기도 나왔고 독일의 10조 원 얘기도 나왔는데 이건 좀 과장된 거였던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 일관되게 아닐 거라고 아니라고 얘기했죠. 얘기하셨죠. 아닐 예, 거라고. 통계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사 자체가 그렇게 그 아닐 거라는 걸 상당히 내포하고 있게 기사를 썼어요. 무슨 첩보니 뭐 이런 얘기들을 그 했거든요. 첩보는 정보보다 한 단계 낮은 거고 신뢰성이. 그다음에 정보를 확인해서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런 기초 단계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실제 못 밝혀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스위스 은행에 진짜 비밀 계좌로 가 있다면 그걸 지금 우리가 특검이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기사를 쓸 정도의 그 단계는 아닐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본 것이고, 이번에 특검도 처음부터 뭐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워낙 기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최태민 씨의 뭐 의부다들이나 뭐 친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뭐 본인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도 굉장히 오래 지났어요. 한 20년 전, 30년 전, 심지어는 막 40년 전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특검이 제대로 확인하기에는 너무나 하여튼 뭐 불분명한 것들이 많다. 더군다나 그때는 뭐 금융실명제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특검이 재산 추징 보전한다는 거 있죠. 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왜냐하면 추징 보전이라는 건 이 지금 최순실 씨의 범죄 이번에 뭐 뇌물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관련된 것만 추징 보전할 수 있지. 옛날에 최태민 씨한테 어떤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있거나 조세시효가 다 만료됐기 때문에 그거는 추징 보전이 좀 불가능 같은데 그걸 구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최순실 재산은 무조건 뭐 전 재산에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기사에 보면 그 78억 부분 있잖아요. 삼성으로부터 말 관련해서 받은 그거만 추징 보전한다고 이렇게 기사를 쓴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지금 여 변호사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것 같은데 최순실 씨 재산 200억 내지 300억 정도 등을 전부 다 추징 보전한다. 아니 법원 판결이 지금 뭐 그런데 그거를 다 그러니까 국민 정서상으로는 맞을 국민 텐데. 정서상으로는 탈탈탈탈 털겠다. 이게 그렇지, 맞아요. 그럴 텐데 법률적으로 보면 그걸 추징 보전할 근거가 있나 싶은 그죠. 생각이 범죄에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 정서에 힘입어 가지고 모든 재산을 추징 보전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런 국민 정서를 만들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최순실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최순실이 특검한테 아니 니네가 숨겨놓은 재산 있는 것 같으면 니네 찾아서 니네가 가져가라. 뭐 찾을 테면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특검으로서도 이거 봐라. 불법 재산을 찾아가라는 거였죠. 최순실 씨는 그게 하나도 불법 재산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외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나온 건 해외 그 정유라 씨 명의로 된 집 한 5억 가까이 되는 거 그런 정도만 나왔는데 해외에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독일과의 인연이 벌써 뭐 90년대부터니까 한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뭐 독일을 포함한 그 유럽 쪽의 여러 가지로 그런 조세회피처 같은데 빼돌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전에 이제 국세청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명박 정권을 전후한 시기에 독일 검찰에서 리히텐슈타인 쪽에 있는 그 조세회피처에 돈을 빼돌리는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해킹한 사람으로부터 그걸 입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 그 한상률 국세청장이 독일로 날아가서 그 중에서 한국인 관련된 명단을 좀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독일 검찰에서 절대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독일 뭐 부근을 이렇게 빼돌렸다고 해도 그것을 밝혀내기는 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직접 삼성에 건너간 78억 원 정도를 추징하는 100억 남짓 추징 뭐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매번 반복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에 언론이 막 달라붙어서 막 기사를 막 써대는데 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막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갑자기 수천억, 뭐 10조 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불려져서 나왔는데 그 부분은 좀 사실이 아닌 쪽으로 가닥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최순실이 숨겨놨다는 빨간 금고는 좀 봤으면 좋겠다, 실물을. 그렇죠. 이 빨간 금고가 도대체 뭐 들어있는지, 그리고 빨간 금고의 형체는 어땠는지, 그걸 꼭 보고 싶은데 볼 길이 없네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리고 10조 원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정도의 재산을 숨겨놓은 거는 맞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또 이제 의혹을 또 키우십니까? 그거는 맞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뭐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다 썼다 해도 숨겨놓은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우리가 그냥 맞을 것 같다는 추정만 가지고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10조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전 재산이 5조밖에 안 됩니다. 아마 마지막까지 특검에서는 그 빨간 금고 말씀하신 그걸 좀 찾기 위해서 장시호 씨를 지난 26일 날도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은데 결국 그 찾지를 못했는데 과연 그 금고 안에 정말
뭐 골드바가 가득 들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비밀 서류 같은 것들이 또 많이 들어 있는지 정말 그 금고를 못 찾은 것이 특검으로서는 참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 나왔으니까 좀 시간은 없지만 하나 이 부분은 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여성을 변호사님 꼭 묻고 가겠습니다. 자, 이 돈 문제가 왜 이렇게 민감하냐면 최순실이 형량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뭐 일각에서는 뭐 무기징역이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건 법리적으로는 뭐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추측하건데 어떤 분들은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나올 것이다. 그럼 4, 5년 정도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 숨겨놓은 빨간 금고 찾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막 이제 분노하시는 분이 술 한 잔씩 하시면서 나오고 주변에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법정형하고 선고형을 갖다가 이제 두 개 다 말씀하시는 거죠. 법정형은 그 50억만 넘으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있거든요. 50억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무기를 살릴 수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뭐 그 지금 최순실 사건 가지고 무기 살린다는 건 조금 뭐 요새 살인을 해도 무기가 잘 안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 10년 이상의 징역 중에 징역을 선택할 것 같고요, 법원에서. 10년 이상의 징역, 10년 무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30년까지인가 25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까지 할 것 같고. 그런데 그 저게 20년, 30년은 또 좀 과한 것 같고요. 10년 정도에서 결정되고 다만 그 이 범죄 수익과 관련해서는 아마 나중에 추징하거나 어떤 그 벌금형을 병과해가지고 아마 회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10년 정도 형을 받고 나와가지고 숨겨놨던 빨간 금고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빨간 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간 금고 안에 있는 게 범죄와 관련됐냐가 중요하죠. 아니 뭐 됐든 안 됐든 특검이 끝내 검찰이 못 찾아내면 아니 그게 빨간 금고가 아무리 그 최순실 숨겨놔도 범죄와 관련이 안 됐으면 그거는 몰수나 뭐 이런 게 대상이 안 되죠.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는 게 그 관련된 법을 제정하려는 거 아닙니까? 최태기 일가에서 부정 그 축제로 해서 벌은 거는 환수하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추이를 이제 봐야 될 겁니다. 뭐 그거는 위헌될 겁니다. 근데 일단 뺏을 수 있는 돈은 78억 삼성으로 받은 거. 제가 보기에 돈으로 뺏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복역 후에 나와서 다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국민이 알게 되면 굉장히 뭐 또 그게 법의 한계입니다. 아니 뭐 기타 또 벌금형 포함하면은 현재 재산이 200억 뭐 많아야 300억 정도라고 보는데 현재 공개된 재산의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가 다 이 뺏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뭐 본인이 열심히 부동산 재테크를 해서 돈을 불렸는지 아니면 정말 부정축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계속 씨앗이 돼서 부풀어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 정서로 봤을 때는 최순실 씨가 그렇게 감옥살이 하고 난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법의 한계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자,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김기춘 측 특검이 직권남용했다. 조윤선 측 역사 앞에 반성했다라고 해서 블랙리스트 첫 공판에서 김기춘과 조윤선 두 사람의 입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기춘의 항변, 블랙리스트는 좌편향을 바로잡는 것이지 잘못된 게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반론을 좀 폈습니다. 김기춘 측에서 법정 공세 나는데 구속돼야 할 사람은 오히려 특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수호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에 좌파가 직권남용을 씌운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했어요. 최 편집장님, 양쪽의 입장이 좀 김기춘과 조윤선 두 분의 입장이 갈렸어요. 왜 그렇게 갈렸을까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김기춘 전 실장다운 주장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그동안에도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문서로 존재하느냐 머릿속에 존재하느냐의 차이지 어느 정부든 있었다. 그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는 지금 드러났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서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뭐 9,500명 가까운 정도가 문서로 이제 있는 것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거 그걸 만들었다는 것만 가지고서 사실 처벌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만들어서 그걸 집행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 업무방해든 뭐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구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기춘 전 실장은 자, 그래서 이거는 과거 정권, 그러니까 과거 정권이라는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사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뭐 블랙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바로잡은 것이다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 현실적으로 범법 행위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요 좌편향 바로잡는다. 이제 이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 사실은 본인이 이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거나 집행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단순하게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해서 자기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좌편향된 이런 뭐 문학의 흐름에 대해서 자유를 수호하는 정책으로 좀 바꾸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지 그것이 무슨 직권남용이냐라고 해서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조윤선 장관은 역사 앞에 반성한다라고 해서 두 책임자급에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김기춘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이 바로 전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쌓였던 문화계의 좌편향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근데 그 사이에 분명히 이명박 정부가 존재했거든요. 이명박 정부는 뭐 아시다시피 보수 정권이었고. 그때 못했다는 거죠. 이명박 정권도 그러면 좌편향된 정권인데. 그거를 제대로 정리를 못했다. 했는데 그거는 못하고 이게 계속 넘어오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전체 틀에서 보면요. 이거 출발점이요. 우리는 다른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이게 화려한 휴가부터예요. 광주 사태를 2007년도에 낸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게 변호인까지 쭉 오는 과정인데 그런 거를 돌이켜 보면 이제 MB 정권 때 이것도 사실 분명히 시도는 있었습니다만은 잘 안 됐다고 보고서 이제 동상을 올리는 거고요.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이유는 22일 날 신동철 비서관의 그런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범죄를 인정을 했어요. 신동철 전 비서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빠질 구멍을 두 분이 찾은 것 같은 그런 형국이지 않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신동철 전 비서관도 인정을 했지만 이번에 그 김소영 전 문화체육 그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눈에 오던데 그러니까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못했는데 이 김소영 전 비서관의 주장은 뭐냐면 청와대의 모든 이메일은 남아있게 설계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춘 전 실장의 저런 주장 자체를 좀 부인을 해가면서 압수수색이 만약에 됐다면 그 김소영 전 비서관은 결국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걸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전달한 그 중간 라인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그걸 적극적으로 오히려 좀 제출을 해달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굉장히 저러한 부분 자체가 단순히 김기춘 전 실장이 주장하는 대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넘어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문화계 지원이 좌편향됐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정부의 정책을 많이 바꿨다. 이것도 범죄인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정책만 범죄라 본 건지 답변해달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는데 헌법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이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부분을 침해하는 중대한 반헌법적인 침해 행위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정권에 따라서 문화정책, 그 정권 성향에 맞는 문화정책을 쓰는 단순한 정책적 차원인데 이걸 왜 반헌법적인 거라고 하느냐? 이게 맞는 거예요. 만일 머릿속에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게 리스트로 그냥 종이에 작성 안 하고 대통령이나 지금 현 집권 세력이 머릿속에만 있다 할 때. 그럼 죄를 물을 수 없다. 이걸 가지고 무슨 죄를 묻겠습니까? 이 내란 음모 이런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집행이 그러니까 그걸 문서화한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만 끝쳤다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영화 감독, 이러이러한 언론인, 이 사람들은 내가 진짜 싫어하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할 요량으로 문서를 작성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문체부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나가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막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집권층이 어떤 문화계를, 언론계를 갈라놓아가지고 어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쪽을 하면 이게 사상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침해되니까 어떤 반헌법적 맞죠. 그렇지만 위법적은 아니다 이거죠. 작성한 것만으로. 아까 우리 최 변호사 말씀대로 그게 어떤 구체적인 정치, 어떤 행정을 집행으로 가가지고 불이익을 진짜 금전적으로나 어떤 준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죠. 위법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좌편향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문체부를 장악한 경우도 있었어요. 있고 그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틀림없이 블랙리스트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나온 결과를 보면, 지원한 결과를 보면 김기춘 전 실장 말대로 우리가 흔히 진보 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근데 증거가 안 나왔어요. 이 블랙리스트가 증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머릿속이 아니고 문서로 나왔어요. 나왔고 실제 집행도 보면 그쪽 사람들은, 이쪽 진보 쪽 사람들은 또 지원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단죄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도 초화, 동창들부터 해서 초화 변호인단을 꾸렸기 때문에 좀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오죠. 홍준표 지사가 이 항소심에서 이 성완종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뇌물 부분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불어서 그런가요? 이제 정치적으로 다시 옛날에 홍준표 지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의 비서실장이다.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을 누군지 우리 시청자분들 더 잘 아시겠죠.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격 수용부터 하라, 인두겁 썼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홍준표 지사의 말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저거 대장이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럼 바로 옆에 비서실장함이 옆에서 그거 내용 몰랐다면 그건 감이 안 되죠. 2등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야. 예. 어떻게 봐야 되는지. 대선이 다가오니까 또 양측이 오늘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너무 이제 격해지기 시작했는데, 소국장님, 네. 적절성 얘기를 좀 떠나서 이게 맞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표현 방식이 진짜 표나 지지율을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건지. 홍준표 지사는 사실 지난번에 이제 당대표를 할 때도 사실은 입 때문에 그때도 당대표에서 좀 제대로 임기 못 채우고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부분이 이제 강점이자 또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저렇게 강한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이라든지 이른바 범보수 진영에서 이 어떤 대권과 관련해서 마땅한 어떤 이른바 헤게모니를 진 후보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강력한 어떤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이제 홍준표 지사의 어떤 정치를 보는 기본 생각은 뭐냐면 51%만 얻는 사람이 당선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한 관련해서 내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그 사람들은 나한테 표를 찍을 사람들은 아니다. 나한테 표를 찍을 사람들은 이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지사의 얘기는 이쪽에 있는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 저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등의 이런 부분 관련해서 본인의 지지도, 인지도를 좀 확 올리기 위해서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수층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또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렇게 불러오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반노 정서를 부추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그 나머지 보수층이 쫙 보수층은 반노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반노무현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반노무현은 결국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반대하는 거하고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목에 그쪽으로 몰아넣고 나는 이쪽 표를 내가 다 먹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홍준표 지사. 그러니까 좀 원래도 저런 식의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홍준표 지사가 의도적으로 더욱더 강한 표현을 써서 아주 거칠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번에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선례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홍트럼프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런 식의 발언, 의도적 도발 이런 것들이 홍준표 지사가 앞으로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럴수록 아마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홍준표 지사에 주목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노 정서라는 점에서 접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그러니까 딱 이분화된 그런 구도에서 중간층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보수층에 있던 분들도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실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양극단을 달리는 식의 이 정치 프레임이 이 최순실 국정사태 이후에도 지금 계속 먹히는 시스템인가? 정말 유리한 그 구도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인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니, 선거 프레임을 지금 그렇게 짜갖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이란 대세론을 끌고 있는 후보가 있는데 예. 거기에 배경은 이제 친노, 친문 이런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가는 게 훨씬 정치 프레임으로. 근데 최순실 사태 때문에 중도 보수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런 발언 별로 안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을 그렇게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잘 못 읽는 거죠. 사실요, 민주주의라는 게 왕정에 대비해서 우리가 나온 그런 제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가장 진보적인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보수 진영이 지키려는 최대의 가치가 민주주의가 된 것처럼 보수 진보는 항상 뭉쳤다 헤어졌다. 진보가 길을 내면 보수가 가서 보편타당하게 만들고 그런 과정인데 지금 너무 우리는 이 안보 이런 거를 담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뭉쳐지는 성장통의 시절이다. 이렇게 근데 잠깐만요. 저게 우리 그 최영희 시대 정신을 못 읽나 시대 정신 너무 잘 읽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그 조찬에 갔다 오신다고 그랬는데 트럼프도 있죠. 우리는 아주 좀 비난도 많이 하고 하지만 시대 정신을 정말 잘 읽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생각. 유럽도 지금 구구가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홍준표 나름대로 시대 정신을 지금 잘 읽고 있다고 보면 저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시대 얘기는 정신 같습니다. 아니 딱 이게 짧게 얘기한 홍준표 지사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죠. 이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중도가 굉장히 늘었어요. 보수는 줄어들고 중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진보 쪽도 좀 늘었어요. 근데 홍준표 지사는 지금 이 중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빨리 선택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빨리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든지. 어정쩡하게 중도에 있지 말고 원래 보수였던 사람 보수로 빨리 가라. 그래서 나를 지지하라. 지금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거는 저는 이 중도 세력의 마음, 대선이 임박할수록 잘 읽었다고 봅니다. 이 중도 세력이 조만간에 그 홍준표 지사의 저런 발언을 놓고 조만간에 아마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을 하는데 홍 지사는 자기가 저렇게 했을 경우에는 보수 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게 51%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홍 지사는 일단 우리 보통 이제 선거 출마하게 되면 일단 가족,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홍 지사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데요. 그 고향 얼마 전에 그거 또 참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홍 지사는 경남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보수 쪽에 일단 깃발을 자기가 꽂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지지도가 올라가면 거기서 또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못 하게 되면 다시 또 지지도 내려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홍준표 지사뿐만 아닙니다. 사실 뭐 여기 기사에는 없습니다만 유승민 의원도 박근혜 정부가 싫다고 해서 다시 노무현 정부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식으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 얘기는 일처병 말씀대로. 근데 그 얘기는 점잖게 했잖아요. 그건 굉장히 점잖고. 점잖게 하니까 별로 주목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지사가 굉장히 전략적인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격한 말은 언론이 안 실어주면 되겠군요. 안 실어주면 이제 저런 얘기를 안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뭐 많이 싫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역시 대선이 다가오면서 좀 격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국민의 이제 의식 수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옥석 구분을 잘 해가면서 이제 대선 주자들의 말을 새겨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요거 하나 더 짚죠. 매일경제신문인데 미래전략실 해체됐는데 수뇌부 9명이 전원 사퇴했다는 소식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인사와 채용, 투자 계열사는 모두 자율로 움직입니다. 각 계열사별로 자율 경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삼성 쪽 내부에서는 설마 했는데라고 하면서 미전실 해체가 그룹 해체되는 기분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 삼성, 전자와 물산, 생명이 3대 축이 될 텐데 문제는 빠른 결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그래서 초격차 전략, 압도적 기술 경쟁력 확보 전략이 흔들거릴 것이다라고 합니다. 최우 이사장님, 미래 전략실 해체가 삼성그룹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어느 쪽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가 사장급이 5명이 있는데 그 사장단 인사를 하려면 그분들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일단은 뒤로 일선으로 물러났다는 것 자체가 각 사별로 자율 체제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렇게 하더라도 TF팀을 지금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래전략실의 어떤 일부 기능을 갖고 가서 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벌써 뉴 삼성이라는 계획을 발표해놔서 큰 로드맵은 있습니다. 거기 따라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양측 모두 조금은 이성적인 자세로 오늘 평화롭게 집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